이 국장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 25일 열렸는데 파행으로 끝났죠?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어제 벌어진 이틀째 그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된, 그러니까 민주당과도 합의되고 또 오전에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약속한 서류를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꾸로 김민석 후보자는 주진우 의원이 장롱 프레임, 6억 장롱 프레임을 펼치고 있으므로 그것을 사과하고 6억 장롱 프레임이라고 쓰여진 각 지역마다 그 현수막 철거를 하면 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그 국민의힘이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할 때까지 다시 제출하면 다시 들어와서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12시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위원장은 종료를 선언을 하고 그대로 파행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6억 장롱에 네네. 쟁여놓았던 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어떤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파행은 사실은 뭐 애고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그렇죠. 전략적으로 파행을 시킨 것 같고. 그렇죠. 또 민주당도 적당히 끝내려고 시간만 때우자 뭐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안타까운 건 어찌됐든 이 책임을 그렇다고 양비론을 할 수는 없고, 민주당과 이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서류를 하나도 안 내고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이제 첫 번째 비난의 여지가 있고, 당연하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도 전략적으로는 딱 잘 헤쳐나갔을까 하는 점. 아무리 김민석 후보가 뭐 증인도 채택도 안 하고 증거도 서류도 제출을 제대로 안 하는데 그건 이미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청내 보니까 주진우 의원하고 김희정 의원 외에는 유효타가 없었다. 뭐 나머지 의원들의 어떤 활약이 너무 미미했다. 전체적으로 준비를 진짜 완벽하게 한 건가에 대한 좀 비판은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민주당도 증인, 참고인 한 명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뭐 25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총리도 자료 제출을 뭐 23%인가 25%밖에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곱게 또 끝내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이번 이 자신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조작 프레임 또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털릴 거 다 털렸고 갚을 거 다 갚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건 좀 너무 기괴한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검찰 운운했는데 정치검찰 운운한 당시의 어떤 시기가 뭐냐면 2002년도 초에 자신이 서울시장 나가고 또 뭐 총선 나가고 하면서 실제로 재판을 뭐 시작하고 뭐 했던 게 노무현 때 시작을 해서 이명박 때로 이제 넘어오는 어떤 과정이거든요. 2010년까지.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치검찰, 그러니까 처음으로 수사를 시작했던 건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얘기가 되나요? 정몽준한테 후단협을 했기 때문에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검찰을 시켜서 캐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조작된 프레임이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 그러면 뭘 어디서 어떻게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해명을 하면 말로 해명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건데 그걸 뒤집을 증거가 여기 있어 하고 딱 내놔야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게 조작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말로만 아니 난 그러지 않았어 뭐 바로바로 이렇게 했어라고 하고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으므로 이거를 조작이라고 한 건 자신의 뇌피셜,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만 지금 이것이 도리어 프레임이다. 지금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어떤 조작 프레임을 만든 거죠. 제2의 논두렁 사건이라고 했던데 그 논두렁 사건은 분명히 피하자라는 식의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거 처리를 잘못했다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김민석이도 돈을 받고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은 있은 건 맞는데 자기가 처리를 잘못했다 그걸 시인한 건가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조작인 겁니다. 맞습니다. 당시 예. 상황 다시 그걸 또다시 이제 권양숙 여사를 소환한 것 솔직히 얘기하면은 김민석이 소환했어요. 예.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권양숙 여사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 딸의 미국 유학비 등등을 받고 그 와중에서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강구먼이나 혹은 또 박연차한테 받았던 그런 뭐 부분들의 일부가 피하자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부부싸움도 했고, 당신이 왜 그렇게 그런 돈을 받았느냐, 화를 냈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논두렁 시계다라는 건 그 전체적인 내막의 실체는 인정하되, 그러나 모욕 주기로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흘려서 나를 모욕 줬다라는 건데, 그러면 실체는 있는데, 다만 모욕 준 하나 때문에 내가 진짜 화가 났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번 청문회를 보면은 의혹이 밝혀지기는커녕 김민석 후보자의 물타기, 네. 그리고 민주당의 감싸기로 남은 것은 배추, 장롱, 길고양이, 장모 이것만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어이없는 일이에요. 뭐 너무 해괴한 그런 변명들이라. 아니 그 어머니의 그 빌라 전세 계약이 왜 갑자기 예비 며느리가 2개월 만에 들어갔냐고 하면서 곽규택 의원이 이렇게 질문해요. 실거주자가 도대체 누구냐? 고양이가 실거주자였나 봅니다. 길고양이가 아니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 예비 며느리 자기 아내 될 사람이 길고양이를 많이 거느려서 길고양이가 있을 방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전세 빌라를 내놓은 게 길고양이의 거처를 지금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답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족한 돈, 사용한 돈은 13억인데 들어온 돈은 5억뿐이 안 되면 8억 아닙니까? 네. 빈 돈이. 그중에 2억을 뭐 전처가 이렇게 아들 코넬 대학 유학비를 댔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 근거도 없습니다만 네네. 아무런 잘해도. 내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6억 중 이걸 감안하더라도 6억이 남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중에 뭐 장인상에서 들어온 조의금 네. 또 두 차례 출판 기념회 이렇게 해도 한 네네. 4억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불가능한 장모한테 2억을 받았다. 그러니까 매달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그걸 입증할 방법은 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축의금 안 받겠다 우리는 재혼이니까 했는데 축의금이 1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가에 줬다는 겁니다. 다 그냥 가지세요.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또 생활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2억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증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사위지만 사위한테 돈 준 거 2억 준 거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밝혀질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증여세는 이번에 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 보이콧 하면서 네 가지의 서류를 내라라고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증여세 좀 전에 최근에 냈냐? 그럼 증여세 낸 자료를 내라. 그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세금 낸 거야 금방 영수증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한다면 증여세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2억을 받았구나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2억이 꼬박꼬박 들었다면 그거 은행 계좌 있잖아요. 예. 현금으로 계속 줬을 리나 없지 않습니까? 뭐 한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주고 한 절반은 계좌 이체를 했다. 뭐 그렇게 또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1억 계속 말 바꾸고 1억 송금 계좌 그것만 증명을 해도 반만이라도 믿어드릴 텐데 그것도 안 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번 이 청문회에서는 뭐 국민의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준비 부족이랄까 역부족으로 네. 이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를 파헤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김민석이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형성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고 네네. 그 가운데서도 스타라 할까 네네. 되게
국감을 하게 된다든가 또 청문회를 할 경우 네네. 스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그렇죠. 사람 뭐,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됐죠. 그걸. 네, 전두환 청문회, 예. 50 청문회로 예. 떠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다른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야단만 쳤는데 아주 침착하게 그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 장면들. 이번에는 뭐 스타 탄생이라고 한다면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에 네네. 그리고 조금 뭐 능력을 발휘한 분이 김희정 의원 네네. 같아요. 네네. 김민석 후보자의 논문 표절, 네네. 그게 청와대 석사 논문이 네네. 거의 반 가까이가 남은 논문 그대로 복사해갖고 붙였다 복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저 박사님이시잖아요. 논문 다 잘하시잖아요. 원래 그게 다 쓰고 난 다음에 왜 그 검색 다 본문을 그대로 넣어갖고 몇 퍼센트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예, 뭐 예. 없으셨어요? 저기가? 우리 때는 학위 때?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제 그 관련 학자들은 대충은 글 읽어보면 이게 어디가 있었다는 걸 다 논문이나 책을 읽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는데 예.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예, 몇 퍼센트 다 표절이다. 나와버립니다. 몇 퍼센트 표절이다. 이게 다 예. 나오지요. 그런데 41%라면 그냥 이건 논문이 아닙니다. 예, 갖다 그냥 붙인 거죠. 복사본이지요. 자기가 쓴 건 60%에 불과하고 전부 다 그냥 뭐 가져다 그냥 올린 건데 웃긴 건 이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들이 낸 그런 그 동아리, 아들이 활동한 동아리와 아들이 제안한 그런 안을 발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자기도 그 함께 공동으로 사인을 한 그 내용이 뭡니까? 표절을 금지하는 교육을 시키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표절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을 시키자라는 내용입니다. 뭐 아들과 관련해서 뭐 김민석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그 내용이 워낙에 좋은 내용이라 자기도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부끄럽지 않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표절을 하시면서 아들 표절 금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어쨌든 뭐 청문회는 끝났고 민주당이 이번 주 중에 뭐 인준 표결을 할 것 같지는 않죠. 네네. 본회의에서 그래도 조금 텀을 두어서 내주에는 인준을 강행하겠죠. 아이고, 뭐 167석이니까. 의석수가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예. 오늘자 조간에도 보니까 동아일보 김수덕 이 칼럼니스트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을 서울대 나온 이재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네. 만약에 김민석을 임명할 경우 과연 김민석이가 얼마나 버티겠느냐. 네. 조국의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주변에서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 법무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강행을 해갖고 결국은 한 30여일 만에 낙마를 했고 그게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고 침몰의 단초가 됐는데 이번의 경우도 사실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임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와 오찬에서 청문회를 지켜봅시다 했는데 이제 지켜본 뒤에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일단 무조건 강행한다라는 거는 뭐 숫자가 뭐 밝혀주잖아요. 숫자가 워낙에 의석수가 많으니까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약간의 어떤 이상 기류는 있어요. 이를테면 첫 번째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이다. 이게 모양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양새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딴 사람도 아니고 김민석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고 1등 공신이고 그러면 이 정부가 출범하는데 아주 좋은 모양새를 만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1명의 장관을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장관 임명을 왜 하느냐? 왜냐하면 지난 10일에 이미
김민석이 기자들한테 내가 다 재청을 할 거다라고 단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11명의 어떤 장관을 임명을 한다. 그리고 이주 이주호 부총리의 어떤 그런 그 재청을 받아서라도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나왔고, 더군다나 국무조정실장은 원래 국무총리가 사실 지명을 해야죠. 자기가 함께 손발을 맞춰서 할 사람인데, 근데 국무조정실장까지 이미 좀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여차직해서 나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 내각을 비워둘 수 없으니까 여론을 보겠다는 게 실질적으로 장관 인선 발표와 맞물려서 이 김민석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과연 의혹투성이인 김민석이가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그렇죠. 여론이 이제 한 배를 가름하겠죠. 지금 여론이 한 2개 정도 나왔는데, 한 군데에서는 46대 40. 네. 뭐 비등비등합니다. 한 군데에서는 52대 36 하루 조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찬성이 56, 반대가 30몇. 근데 이제 아까 46에서 40은 찬성이 46, 반대가 40, 이런 정도인데, 일단 어저께 꽤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니까. 그럼 이틀째까지 아까 말씀드린 길고양이부터 온갖 해괴한 그런 그 답변 태도, 답변 내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아마도 금요일, 내일 갤럽 여론조사 등등이 어떻게 이걸 반영을 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 우파 세력들은 네. 대선에서 진 뒤에 네네. 이 뉴스 자체를 안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촉새 유시민이가 나도 총리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총리 하마평에 올라가지고 본인이 들떠 있었습니다만요. 그렇죠. 사실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때만 되면 총리 후보에 거론이 됐습니다.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유시민 거론됐고, 그러니까 그건 늘 되풀이 되는데 이번에 좀 해프닝처럼 됐어요. 유시민이 총리 후보에 올랐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들이 돌면서 매블쇼라고 좌파 쪽 지금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물어본 거예요. 진행자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아마 그 안에 포함됐었던 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았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김민석이 굉장히 훌륭한 후보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이름이 올랐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자가발전 같은 어떤 느낌도 좀 들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를 총리로 그대로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칫하다가는 공도 동망이라고 하나요? 네네. 김민석과 함께 침몰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신을 지금 총리로 내세운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김민석이 공신이잖아요. 자기 대통령 되는. 두 번째는 지금 잘라도 문제, 안 잘라도 문제예요. 자르면 자르는데도 사실 타격이 있잖아요. 첫 번째 총리를 사실 내미셨는데, 근데 안 자르면 이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조국 스타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음 후보자가 또다시 무슨 문제가 됐고, 다음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다? 이러면 정말 이 처음에 이 김민석을 내정했던 게 엄청나게 타격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김민석 지키려다 이제 장관들 여러 사람 후보자들 목 날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 인사부터 망사가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시작이니까, 사실은 이건 아무도 이 뒤의 결과를 모르는 겁니다, 인사는. 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